네, 하종강 교수와 함께하는 한국사의 노동 바로 이해하기. 네,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9강 미래사회 노동조합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사가 강의할 때 자기 책을 홍보하는 것처럼 추한 모습은 없는데요. 물론 제가 쓴 책이긴 한데 이 책을 사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온 지 한 15년쯤 됐으니까 사지 마십시오. 최근에 나온 책이 있지만 제가 굳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책 제목의 취지를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노동조합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노동조합 하게 생겼어. 다 그 옛날 거지. 노동운동은 구시대 산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일까? 왜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이고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닐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따져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1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합니까? 생산의 기계가 도입됐을 때부터.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더 이상 논쟁이 없죠.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고 그러잖아요. 러다이트 무브먼트. 루디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생존권을 빼앗아 간다.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하여튼 기계에 저항한 운동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 최초의 노동조합이 탄생합니다. 즉,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노동조합은 탄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2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하나요? 전기 동력이 사용됐을 때부터. 이것도 이제 거의 정설이죠. 거의 논쟁이 정리가 됐습니다. 테일러, 포드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공장을 관찰하는데 한 50년의 세월과 2차례의 세계대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 모던 타임즈 영화에 잘 나오는 것처럼 주로 제조업 공중의 금속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공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속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가장 센 노조, 어디가 떠오릅니까? 금속 노조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직, 현대차 노조잖아요. 이건 세계 공통의 현상이었고 2차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차,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는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정의가 안 끝났습니다. 계속 논의 중인데, 이제 컴퓨터 기술 중심으로 보자, 이런 의견이 대세인 것 같지만,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 기술입니까? 서비스입니까? 쉽게 답하기 어렵잖아요. 예전엔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했지만 점점 서비스적 측면이 좀 중요해지기도 하고 아직 계속 또 이제 논의 중입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은 4년쯤 전에 다보스 포럼 숄츠 회장이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직 학문적으로 인정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할 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끼는 바람에 IT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후보들이 다 저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후보다 레토릭으로 주장하는 바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는 3차의 후반부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보통 자동 주행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을 주로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많이 거론하는데 이것이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넓게 이제 확장이 됐을 뿐이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차,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그것이 노사관계, 노동 문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무 전문 공공분야 지식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나서게 될 겁니다.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어요. 한국사 이미 그 방향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중심의 블루칼라 중심의 노동운동이었다면
앞으로는 점점 지식 노동자들, 특히 공공분야 지식 노동자들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의 노동운동이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스마트폰 없는 거 휴식은 없다. 직장에 24시 모바일 스트레스, 거세진 노동 강도, 퇴근 없는 감옥, 각종 문명의 이기들이 이런 지식 노동자들을 뭐 24시간 업무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석사, 박사학위 노동자가 설립한 노동조합들이 100여 개나 됩니다. 뭐 주로 민주노총에 모여 있는데 이런 노동조합은 전원 다 박사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 노조 설립의 중심이 된 사람은 이제 황덕순 박사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 84년도에 학력고사 전국 1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력고사 전국 1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노조동자 필요한 게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 1등 한다고 노조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탤런트 노동자 다 가입하잖아요. 예술가도 노동자 활동합니다. 세고된 무용수들이 1인시 하는 모습인데 얼마나 그 내용 애절합니까? 영화인 노동자 설립하고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자신들 옷에 148 숫자 3개가 써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활동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주시오. 그런 뜻입니다. 4. 4대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영화 스태프들은 의료보험도 없었잖아요. 팔은 짐작할 수 있죠. 8시간 초과할 때부터 연장근로로 인정하시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타결돼서 이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 받았을 때에도 그때 뉴스 중에 보면 표준 계약서를 다 지키고 만든 영화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백화점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들도 노동조 활동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합니다. 아마 이런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한국의 백화점들은 연중무휴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랬을 거예요. 소비자가 좀 편할지 모르지만 일하는 노동자도 거의 지옥이죠. 그렇게 되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노동조합 만들고 뭐 서울 종묘공원에 수백 명이 모여서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드레스 코드를 다 문자로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뭐 흰색 티셔츠, 붉은색 입술, 붉은색 머리띠입니다. 수백 명이 딱 이렇게 맞춰 입고 오니까 장관이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식당에도 노동조합이 당연히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에 이런 식당 생길 때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교육하던 모습인데 강의 시작을 밤 12시에 시작해 영업 다 끝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광주인가 업무 지점에 갔을 때는 이 교육을 또 못 받게 하려고 갑자기 샐러드바 교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뭐 그 알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새벽 4시쯤 끝나요. 그래서 그 새벽 4시부터 교육합시다 결정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가 이제 광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 뭐, 전주, 나주, 익산, 이런 매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차 끌고 막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대신해 줄게. 노동력이 서로 돕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일하고 한쪽에서 교육하고 뭐 이런 걸 한 2달 정도 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죠. 병원 당연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생명을 이런 구호 외치면서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출판사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시사 주간지를 보다 보니까 하종강의 약점을 알아내다 이런 제목의 글이 뜨는 겁니다. 이거 뭔가 보니까 제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 편집장님이 쓰신 글인데 하종강 교수가 참 원고를 늦게 주는 편인데 독적 전에 해보면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다, 뭐 KTX 기차 타고 어디 가는 중이다, 뭐 지방에 어디 와 있다, 항상 이런 대답을 하니까 좀 독촉하기도 미안하다. 근데 기다리는 게 한계가 있지. 기다리다 못해 그 편집장이 이제 저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왜 노동운동을 수십 년 하신 분이 출판 노동자 고통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원고가 왔다. 이런 글인데 제가 그 편지 받고 반성해서 밤새 원고 정리해서 보냈거든요. 예. 조종사 승무원 노동자 활동합니다. 예. 뭐 앞에 조종사들은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 가장 큰 두 항공사의 조종사들 모습이고요.
여기 바지 안 돼, 안경 안 되는 뭐 많은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들에게 아직 저걸 허용하지 않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성차별이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우린 전 세계 어디에 가거나 이 옷밖에 사시사철 이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다가 울먹거리는 모습이 아주 보참 승무원이신데 저분이 지금은 이제 정치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아나운서, PD, 기자, 뭐 전부 언론 노동자 조합원들이잖아요. 잘 보면 아는 얼굴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손석희 씨입니다. 팝 앞장섰다가 이때 결국 구속됐습니다. 감옥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는데요. 이 사진 나중에 다시 보고 싶거나 누구 보여주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해맑은 손석희 이렇게 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손석희는 해맑은 사진이 많죠. 찍었다 하면 이 정도로 찍히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 파업할 때 허버 찍으면 되나? 이런 농담도 당시 하곤 그랬습니다. 아나운서를 취업할 때 경쟁률이 거의 2, 3천 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취업한 아나운서들이 뭐가 쉬워 파업을 할까요? 내가 어렵게 언론인 꿈을 이뤘는데 나는 정부가 시키는 방송을 회사가 시키는 방송을 앵무새처럼 할 수는 없다. 권력의 나팔스로 사는 것은 내가 꿈꾸는 인생은 아니었다. 그러면 노동자 깃발 아래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자가 자존감을 지키면서 인간답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 그게 노동조합의 되게 첫 번째 목표잖아요. 꿈의 직장 IT 기업들에도 노동조합들이 설립됐습니다.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넥슨 이런 데 노동조합 생겼죠. 그래서 여기 네이버 노조 위원장님을 학교에 모셔서 특강을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꿈의 직장 이런 네이버 IT 기업이 왜 노동조합 설립했냐고 좀 나한테 사람들이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이버도 사람이라는 곳입니다. 노동자 있으면 당연히 노조가 있어야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의사 노동조합 설립됐습니다. 이제 가족 중에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많은 대형 병원들이 의사의 본격으로 성과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의사를 갖고 있냐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냐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월급 명세서에 또는 아침에 출근해 컴퓨터를 켜면 되게 이제 뭐라고 딱 나오냐 하면 당신의 이번 달 실적은 뭐 지난달 대비 몇 %이고 전체에서 몇백 명 중에 몇 등입니다. 이런 게 월급 명세서에 나오는 또 컴퓨터의 초기 화면에 나오는 이런 병원들도 생겼고요. 또 심지어 어떤 병원은 그 병원 로비에 보면 각 과별 이제 진료 과별 의사 명단이 있잖아요. 그 순서를 매달 수익 순서로 바꾸는 그런 병원도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데 어느 대학병원 노조가 파악해 보니까 검사 건수가 거의 한 30% 정도 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 직원들도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저항하는 의사들도 있는 거예요. 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생명을 구하고 싶어 의사가 됐지 이렇게 돈벌이의 도구가 되려고 의사 된 게 아니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의사 노동자 깃발 아래 모이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이제 양심을 지키는 의사 노동자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된 거죠. 선생님들도 노동자 활동하잖아요. 전교조가 가장 큰 조직이긴 하죠. 그 외에 다른 교사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당연히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돼도 공무원 돼도 노동조합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결론,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은 미래 선택하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노동문제, 노동조합, 노동운동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중요한 사실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만큼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듯이 역사의 강물도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뭐 가끔 역류하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인류 역사도 한쪽 방향을 통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되게 이제 그런 변화를 진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한국 사회에 과연 경찰, 소방관 노조가 설립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선뜻 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사 노조 처음에 불법 노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민 노조인데 정부에서는 불법 노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당시 대통령은 신성한 교직이 어떻게 노동자인가? 교사가 왜 자기를 노동자로 비하시키는가? 비난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를 노동자로 인정하면 비하하는 게 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조에 가입했던 이유만으로 한 2,000명 가까운 교사들이 해직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전국 거의 모든 학교에 교사 노조가 설립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2,000명 가까운 교사를 해직하면서도. 정교조 조합원이 가장 많을 때 한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한국 교사 수가 대략 40만 명 정도니까 여러분을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 4분 중에 1분은 정교조 조합원이었던 셈입니다. 10여 년 세월 지난 뒤에 공무원 노조가 또 거의 교사 노조와 같은 과정을 따라 밟았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노조 설립되는 과정에서 3,0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고요. 550명 정도의 공무원이 파면해임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공무원 노조가 전국 곳곳에 설립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시티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SBS 드라마였죠. 배우 김선아 씨가 마지막 회에 이제 시장에 출마에 당선되는데 시장으로 첫 출근하는 날 시장실보다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그 시청의 공무원 노조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게 처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심코 이 장면을 보겠지만 징계당한 3,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 장면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우리가 공무원 노조 만드느라고 3,000여 명이 징계를 당하고 550명이 파면해임을 당했는데 이제 드라마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을 징계한 정부와 징계당한 공무원들 중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았는가 한번 지금 판단해 보십시오. 불과 한 10여 년 세월 지난 뒤에 판단해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지금 판단하기. 어느 쪽의 주장이 옳았는지. 인류사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의 주장이 점차 실현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해방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점차 실현되는 거예요. 뭐 그리스 로마 때부터 따지면 뭐 거의 2,000년 걸린 거죠. 노예제도가 사라지는데. 미국 역사 속에서 뭐 한 200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류 사회는 잘 살펴보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확대되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노예들보다는 중세 농노의 삶이 좀 더 자유와 권리가 많은 편이었고, 중세 농노보다는 자본주의 노동자들의 삶이 자유와 권리가 좀 더 확대된 변화가 이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회 경찰, 소방관 노조 설립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일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 10년 안에 안 된다. 그럼 100년 안에 돼요, 그러면. 근데 항상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시기가 빨랐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동자 깃발을 빨리 들 줄을 몰랐어요.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빨랐던 것 같아요. 한국 공무원들이, 교사들이 수천 명이 징계를 당하면서 공무원으로 깃발을 드는 것을 내가 거의 생이 끝날 때쯤에 가서 볼 줄 알았는데 훨씬 빨리 설립되더라고요. 호킹 박사님이 이제 몇 년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댓글이 유언처럼 회자가 됐는데요. 레딧은 영미권의 가장 가입자 수가 많은 SNS인데 거기서 유명 인사들이 게시판을 개설하고 질문하면 답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근데 호킹 박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동화라는 대량 실업 발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로봇이 도입되면 대량 실업 발생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모든 산업혁명이 일자리 총량을 줄이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계가 도입됐을 때, 뭐 자동화 도입됐을 때, 그땐 대량 실업 발생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산업혁명이 일자리 총량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반드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도 아직은 가설에 불과해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50년에 지금 있는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권리 주장 너무 하지 말고 좀 양보하고 목소리 낮추고 지금 일자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해라. 이런 은근한 주장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그냥 그건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자동화 도입 초기에 로봇 도입되면 대량 실업 발생할 수 있어요. 호킹 박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계로 창출된 부가 고르게 공이 분배되면 모두가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기계 소유주들이 부의 재분배에 대항하는 로비에 성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끔찍하게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량 실업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창출되는 부의 크기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이걸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사람과도 같이. 이게 말하자면 기본소득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미래사회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노동자가 조금씩 더 적게 일하면서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했거든요. 이걸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인류 역사는 노동자들이 조금씩 더 게을러지면서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노동자들에게 좀 더 일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는 세력이 있었고 가능한 한 노동자가 일을 좀 더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가 어느 편이었겠습니까? 가능한 한 노동자가 일을 적게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조금씩 변화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돼서 나타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를 공유하고 분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 미래 사회도 계속 교차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SF 영화들이 표현한 미래 사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애호가들은 사이버 펑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미래 사회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뭐 어두운 분위기 같은 게 보면 되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사는 반면 대다수 서민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대립구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영화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영화 중에 여러분 보신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안 그런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떤 영화들은 뭐 서민들은 거의 원시 상태에 돌아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인데 이 영화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영화마다 항상 저항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들은 대부분 그 저항 세력들입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인류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래 사회에도 기계로 창출된 부를 공유 분배하기 위한 진보적 운동은 계속 필요할 것이고 그 중요한 토대는 지금 노동운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미래 사회도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할 거라는 거죠. 미래 사회에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들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노동운동한 노동자들이 미래사회 제다의 기사의 선배들인 겁니다. 왼쪽에 노동자 간부들은 저 뒤에 캐릭터 보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노동자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가서 강의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제다의 기사 선배들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사회에 태어났다면 아마 저런 역할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즉 작은 결론, 미래사회에도 지금 노동운동의 전통으로 있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중요성은 희석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노동운동과 똑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지금 노동조합과 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다른 조직일 수도 있지만 지금 노동운동과 매우 유사한 활동이 미래사회에 계속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능한 한 노동운동의 힘을 키우고 즉 역량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노동자 만들고 조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미래사회 어떤 사회가 오든 그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라는 거죠. 장하준 교수입니다. 뭐 한국인은 세계적인 석학이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 책 속표지에 이렇게 친필로 쓴 글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펼치면 보일 수 있게. 잠깐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200년 동안, 100년 동안, 50년 동안 누군가 계속 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노동자 활동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즉, 여러분 같은 존재는 어느 사회나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사회가 조금씩 이제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아유, 200년, 100년, 5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세월 동안에 저 세 가지 제도만 바뀌었을까요? 수천 수만 가지의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계속 그 내부에서 바꾸고 있으면서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노력들이 바로 그 성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공무원 노동자 만들겠다고 예전부터 노력한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대한민국 사회 공무원 노조가 당당히 이렇게 서게 된 것처럼 미래 사회에도 그런 변화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송곳이란 그 웹툰에 나오는 장면 제가 소개하면서 이제 강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노동교육하는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도 노조했어.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노동법 공부했다고 끌려가서 고문당하진 않잖아.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강의 들었다고 했다고 잡혀가지 않잖아요. 혹시 이런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렇게 봤다는 이유로 들었다는 이유로 집에 가다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막 고문당하고 감옥 갔다 오고 이럴 걱정은 지금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잡혀갈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잘 알죠. 제가 이런 주장하다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러 번 잡혀가 봤으니까. 1800년대 유럽에서 노동자 2명이 술집에 모이는 것도 불법이던 시절, 7살짜리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켜도 그게 계약의 자유던 시절, 심지어는 아이들을 기계에 묶어놓고 일을 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런 시절부터 피 흘려가며 만든 법이야, 노동법이. 누가? 당신 같은 사람들. 시키면 시킨 대로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못 받는 인간들. 세상 걸림돌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자기 권리 주장하는 노동자가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림돌이 세상을 계속 바꿔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보면 뭐 일가지적이 다 모인 명절날이라든가 뭐 학교 동창 뭐 이런 데 가서 무슨 노동자 관련된 얘기했다가 좋은 소리 듣는 사람 뭐 별로 없었을 겁니다. 너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왔냐 너는. 걸림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의 결론은, 이 전체 강의의 결론은 비록 걸림돌처럼 보일지라도 공무원 노동자 활동과 같은 노동운동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인간답게 사는 사회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한 생각으로 행복한 공무원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당하게 활동하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노동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